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페이지 1장 법인세 총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법인세라 하면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우리 세금이라고 해서 뭐 국세, 직접세, 보통세로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소득세고, 우리가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소득세라 부르고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 부르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납세 의무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는 이제 법인을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할 거고, 첫 번째 이제 분류되는 기준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먼저 분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납세 의무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류하는 거니까 간단히만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이 둘의 분류 기준은 우리가 무슨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리랑 비영리법인 분류 기준은 영리성 유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국법인의 납세 의무 범위는 국내 소득이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고, 외국법인은 이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리법인은 우리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고, 비영리법인은 이 모든 소득이 아닌 그 중에서 이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을 이제 우리 조정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조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있어야지만 과세를 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과세를 안 하니까 이 수익사업 소득도 법에서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사업 소득을 과세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국 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국내 원천 모든 소득, 국내 원천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 비영리 법인 특징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있다시피 밑에 이제 비영리 법인 특징이 있죠. 공익 목적으로 설립하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얘네 특징은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그래서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할 필요 없겠지만, 이제 얘네 소득 중에 또 이런 소득이 있죠. 고유 목적 사업 소득. 이제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일단 이제 공익 목적인 영업에서 나오는 이제 소득인데, 얘네들은 과세가 안 돼요. 과세가 안 되고, 이거 함께 수익사업 소득이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생하면 얘네들은 영리기업과 형평 차원에서 이제 과세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과세하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면서 또 뭘 하셔야 돼? 구분기장도 하셔야죠. 그래서 구분기장을 하시고, 나중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분기장에서 이제 우리 공통 입금과 송금을 이제 배분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납세 의무자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인데, 이 과세 대상은 일단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3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각사소득,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번째로 우리 청산소득 이렇게 있죠. 그 소득을 과세할 건데, 이 3가지 소득은 일반적인 법인들이 다 과세 대상이고, 과거에는 이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죠.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라고 해서 뭐 우리 자본금 500억 넘어가는 대기업 집단에서 이제 우리 대기업이 이제 내는 소득인데, 그거는 따로 이제 보시고, 이 3가지 소득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각 사업년도 소득은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제 조정하는 거, 우리가 조정하는 게 이거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나중에 이제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주택하고 여러분들 별장, 주택 별장,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각사 소득에서 반영이 당연히 될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 다 반영이 될 건데, 그 차익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그 아까 그 3가지는 추가 과세하겠다. 추가 우리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니까 이중과세, 이중과세 목적으로
뭐 어떤 회사겠어요? 부동산 투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이제 그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산소득인데, 청산소득은 문 닫을 때 소득이죠. 문 닫을 때 소득인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각사소득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19년도, 18년도, 그래서 19년도로 할까요?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사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를 이때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이때 내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20년도에 문을 닫겠대요. 이날 문을 닫을 건데 문을 닫을 때 이제 뭘 할 거냐면 해산 등기를 할 거예요. 해산 등기를 할 거고, 문 닫을 때 해산 등기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언제까지, 나중에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있는데 이 자녀재산가액 확정이 되면 문을 닫겠다. 요 사이에 벌어들인 요 기간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청산 절차가 이루어져요. 청산 절차는 해산 등기 시점에 나오는 우리 BS 요 계정에 대한 우리 자산,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만 보면 자산 500, 부채 300, 자본 200, 이런 재무 상태표가 있으면 자산을 팔아서 환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과 부채를 환가, 이건 뭐 부채는 환가한 가격이 어차피 뭐 장부가액일 거니까 300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주주한테 주고 나면 자산을 팔아서 이제 부채를 갚고 자본 우리 주주들한테 주고 남은 소득이 혹시 있으면 그거를 과세하겠다는 게 이 청산소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써보면 자녀재산가액이라고 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죠. 이게 자녀재산가액이에요. 근데 지금 500에서 300 빼는 게 아니죠. 이걸 팔았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자산은 이제 얼마에 팔릴 거냐면 시가에 팔릴 거예요. 그래서 시가에 팔리는 금액으로 시가를 600원이라고 하면 이제 600에서 부채 300이 이렇게 될 거니까 300이 될 거고, 자본이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200이 나오는 거죠. 200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이 청산소득으로 과세가 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좀 보시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자본금에서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에서 2월 결손금을 빼라고 되어 있어요. 2월 결손금. 그래서 이렇게 뺄 때 2월 결손금이 혹시 많으면 잉여금 범위 안에서만 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지금 200인데 이 중에서 100 자본금이고 잉여금 100이었을 때 2월 결손금이 150이다. 150이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0이 되는 거라 이쪽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만 남아서 100밖에 안 빠져서 여기 200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 잉여금을 나중에 자본 전입해서 혹시 이제 주식 발행을 해서 잉여금을 줄이겠다 했을 때 요 해산 등기 시점부터 언제예요? 2년 이내, 요 2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 있을 때는 이 결손금을 우리가 이제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잉여금을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이내 자본 전입했을 때는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혹시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본 전입하려면 좀 더 일찍 하셔야지. 2년 전에 하셔야 되고, 결손금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결손금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자산 수중이나 뭐 채무 면제액 있을 때 2월 결손금 보존을 하시던지, 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공제를 다 받았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손이 누적돼서 이제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나중에 청산할 때 차감이 된다. 차감하면 이제 그만큼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얘기를 했고, 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뭐 일몰을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새로 조특법에서 거기 이제 100조에 32조 거기 보면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라고 해서 새로 우리가 이제 신설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5페이지 보시면 그 정리된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참고사항의 소득에 대한 학설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이제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학설이 이제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다과세하겠다는 의미고, 개인 같은 이제 소득 원천설이라는 거는 이제 원천 뭐예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으로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에 여러분 법인화인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법인화인 단체는
이렇게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우리가 등기가 되면 이거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그냥 분류하고 자연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출생과 함께 우리가 권리 의무가 이제 권리 의무 주체라고 했어요. 인격 그 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법인 아닌 단체 같은 경우는 등기도 안 됐고 뭐 출생이 된 뭐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법인으로 이제 요건을 갖추는 국기법에서 이걸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대표자가 밑에 보시면 선임됐고 단체 명의로 계산되고 그 소득을 이제 그 구성원에게 나중에 요건을 갖춰서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있죠. 주무관청에 인허가 받은 미등기 단체, 기본 재산이 출연된 공익 목적 미등기 단체,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서 법인 신청 후에 승인받은 단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본대요. 비영리 내역 법인으로 본다니까 그러면 어떤 소득 과세하겠어요? 그 법인들은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연인으로 분류됐을 때는 이제 일단 단체니까 이제 공동 사업으로 볼 건지 하나의 일 거주라 볼 건지 구분을 하셔서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공동 사업이다 해서 개개인별로 납세 의무를 부여할 거고 일 거주자로 분류되면 이제 단체 자신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이제 분류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사업연도인데 이것도 이제 한번 알고는 있으면 좋죠. 일단 우리 사업연도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지우고 할 테니까 이 사업연도는 일단 결정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법인 같은 개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해져 있고 부가세 신고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업연도로 이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관에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규정을 두면 그 기간 이렇게 둘 거다. 그러면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정관의 규정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정관이나 이제 거기서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령에 만들지 못했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냐? 이제 그때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그 기간 이렇게 볼 건데 신청을 할 때도 1년을 넘게 이제 사업연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신청할 수 있고 없을 때 이제 신청이 안 됐으면 그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연도가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기간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언제 사업연도 개시된 거예요. 뭐 신청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하면 그날로부터 사업 개시를 하는 건데 혹시 설립 등기 전에 우리 최초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초 손익이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이제 우리가 넣겠다. 그러니까 최초 손익이 발생해서 그거를 재무제표에 넣겠다는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날로부터 사업연도 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연도 변경인데 여러분들 사업연도 변경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업연도 변경하고 싶으면 과세기간 개시를 했으면 이제 이전 년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래요. 그래서 그 사업연도를 이제 바꿀 거래요. 7월 1일부터 이제 사업연도를 뭐 6월 말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 신고를 이제 요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이날이죠.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3월 30일 이내에 이제 변경 신청을 하면 바꿔준대요.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 신청이죠.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을 할 건데 그때 변경 신청을 어떻게 했냐면 7월 1일부터 한다고 변경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있죠. 이거 변경 신청을 이날 했으니까 이 남은 기간은 어떻게 1사업연도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변경 신청을 요 기간이 지나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안 바뀌죠. 그래서 변경 신청이 요 기간을 지나서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안 바뀌어? 사업연도가 안 바뀌고 내년에 바뀌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변경을 여러분들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이제 1월 28일부터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 연도 이제
1월 27일까지라고 해서 이 변경을 한 사업연도 전에 변경 전 사업연도가 1개월이 안 된다. 1개월이 안 되면 요거는 다른 한 사업연도로 보질 않겠대요. 그래서 요거는 변경 후로 이제 포함시켜서 간다. 그래서 이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있는 범위, 이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산, 이거 청산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는 요게 한 사업연도가 돼요. 이렇게 한 사업연도가 되고, 뭐 청산했을 때 해산 등기 이후에 혹시 자녀재산가액 확정이 12월 전에 되면 여기서 끝나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12월 말이 됐다. 그래서 12월 말이 됐으면 또 이 사업연도를 하나 또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자녀재산 확정일까지 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연도가 이렇게 구성되고, 혹시 자녀재산가액이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등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등기가 이루어지면 계속 등기 일부터 또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산과 이제 계속 등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연도가 구성됐는지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합병과 분할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합병이 일어나면 어차피 새로운 회사로 이제 흡수 합병되거나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합병 등기일까지가 사업연도고, 그리고 마무리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합병 등기일 이후에는 새로운 회사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사업연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이제 소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할 건지랑,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장을 가지게 되지 않는 날을 이제 한 과세 사업연도로 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 예제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예제를 요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그래서 31일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라고 해서 이제 법인은 등기부상 우리 소재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니까, 근데 뭐 본점 소재지,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소재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점을 이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다르게 둔 경우는 나중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로 이제 우리가 본점을 이제 따로 이제 납세지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이제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갈 거고, 법인으로 오는 단체는 이제 사업장 소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원천징수. 일단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인데, 그거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이제 법인세인데,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봐요. 어떤 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요? 법인한테 원천징수, 법인한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원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다 세금계산서나 다른 이제 우리 증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없는데, 얘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천징수하는 그 소득이. 하나는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이익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급할 건데, 개인이 법인한테 지급하는 이자가 있다. 그다음에 법인이 법인한테 지급하는 이자가 있을 때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딥니까 했을 때 좀 다르죠.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천징수 하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돼요?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없을 때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은 당연히 본점 소재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회계법인처럼 이제 지점에 회계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 우리 독립채산제의에서 회계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제 원천징수 대상 납세지로 보겠다라고 해서, 원천징수 납세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 지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이한 납세지가 이제 그 본점 소재지가 그 나중에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는 누가 관할 이제 지방국세청장이 이제 나중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넌 납세지를 연로해라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지 변경 신고인데, 납세지 변경 신고는 보통 법인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서 부가세에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하면 납세지가 변경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래요. 또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래요.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는 것으로 보겠다. 만약에 납세지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 있어요.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고 이제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이게 얘네처럼 사업년도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올해는 안 바뀐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변경 신고 15일이 넘어서 신고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종전이지만 그 신고하고 나서는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납세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 이거 좀 지웠지만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 받고 과세 대상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받고 이것도 봤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내용 한 번씩은 훑어보기 위해서 한번 본 거니까 그래서 신고할 때 뭐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없고 특히 이제 혹시 청산하는 회사들 나중에 청산하는 회사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조세 부담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잉여의 자본 전입이라는 거 일단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2년 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잉여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세법상 잉여이라고 돼서 여기 세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이제 포함된다니까 얘네 금액을 찾을 때는 나중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제 가표에서 자본 항목 들어오면서 그 중에 유보 항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갖고 오시면 되고 결손금도 이제 그 가표에 다 있으니까 이제 가표 보시면서 을표 관리 잘 하시면서 청산시키면 되고 뒤에 이제 법인세 환급금이 나와도 법인세 환급금 여기다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환급금도 이 포함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 대상이고 자본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상 자본금하고 세법상 자본금은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만 이제 세법상 잉여으로 보시면 되겠다. 지금 잉여 자체의 세법상 잉여 우리가 나중에 유보를 관리하는 이유 이제 보통 이제 귀속 시기 차이나 평가 오류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보가 관리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됐을 때, 해산이 될 때 마지막으로 유보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가 유보 관리하는 표죠. 아시죠? 그다음에 가표는 우리가 자본, 유보와 자본을 관리하고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표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네들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에서는 소득금액 이제 우리 그 조정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소득 그 세무조정한 명세서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가 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책은 여러분들 뭐 실무 서적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특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요 한번 들은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체크리스트 내용 공부 한번 쭉 하신 다음에 체크리스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한껏 누락을 하지 않았는지 그거 보시는 걸 이제 또 마지막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